치료제나 백신 쪽에 어떤 기업들이 더 성공적이고 앞서가고 있나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3억 2천 정도까지. 오늘 시간 바로 바이오 투자의 정석입니다. 저자님은 직업이 약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사이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요 책 이제 바이오 투자 정석을 낸 것만큼 한마디로 바이오 투자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뭐 시드는 어느 정도였고 수익률은 뭐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를 하나요? 네. 좀 어느 정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좀 됐는데, 이제 네. 시드가 굉장히 크게 불어난 계기는 아무래도 작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백신,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것들 개발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정말 굉장히 급등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연초에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작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정도 기점으로 하면은 한 3억 2천 정도까지. 그래서 10배 조금 안 되게 이제 불린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그런 뭔가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잠깐 내려두고, 네.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해서 이제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모두가 그렇게 돈을 번 건 아닐 텐데 어디서 그 기회를 좀 본 거예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약사라는 기본적인 좀 지식이 있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네.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네. 과연 백신이나 치료제 이게 당연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쵸. 치료제나 백신 쪽에 어떤 기업들이 더 성공적이고 앞서가고 있나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이제 바이오엔테크라고 하죠. 화이자 백신을 만든 네. 거기 그런 새 백신 회사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제일 먼저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길리어드에서 만든 그 렘데시비르, 네. 길리어드.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뭐 요즘에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미국의 항체 치료제 전문 개발 회사가 그 리제네론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 곳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네. 아무래도 주가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기회를 얻어 타서 많이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 기업에서는 이제 그 두 개 기업이 있는 거고, 한국 기업에서는 네. 뭐 종목까지 얘기하기 힘들지라도 네. 좀 어떤 회사인지. 한국에서는 일단 실제로 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는 아니더라도 뭐 백신을 개발한다 이런 회사들도 있어서 그 중에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게 이제 DNA 백신을 개발한다던 뭐 특정 회사, 네. 그 다음에 백신 위탁 생산이 가능할 것 같은 뭐 특정 회사, 뭐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해서 좀 많이 수익을 본 것 같습니다.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큰 회사니까 네. 셀트리온 같은 건가요? 뭐 셀트리온은 이제 치료제 생산 쪽에 가까워서 네. 그쪽에도 조금 투자를 했었고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던 거긴 한데 그 녹십자나 뭐 이런 곳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곳이 이제 실제로 위탁 생산을 진행해서 뭐 조금 좋았죠. 근데 이게 백신, 뭐 치료제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뭐 너무 당연하게 좀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이게 사실 코로나가 얼마나 퍼질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저자님이 저랑 이제 사전 미팅 때 네. 그걸 좀 내가 이게 조금 이 퍼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다고. 사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병원 근무도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근무할 때 신천지별로 코로나가 되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맞아. 그때 이제 좀 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집안에 이제 어르신도 같이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알아봐야겠다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도 이게 조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한창 퍼지고 할 때, 이탈리아 퍼지고 이럴 때 미국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미국 동부에서 어떤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누구를 몇 명을 거쳐서 왔냐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분석을 하면. 그래서 이거 덕분에 뭐 이태원발 감염이다, 뭐 중국발 감염이다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건데, 이 미국 동부에서 발견된 사람이 뭔가 한 중간에 2-3명 정도의 사람을 거쳐서 미국 서부에 있는 사람한테서 옮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국에 아마 바이러스가 이미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동부와 서부가 사실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같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뭔가 중간 매개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도 감염이 됐다는 건 이미 많이 퍼졌는데 검사를 덜 한 거다. 검사를 덜 한 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감히 미국 주식에다가 이제 숏을 한번 좀 인버스를 좀 크게 한번 탔었거든요. 그때도 좀 솔솔하게 수익을 올렸었죠.
실제로 뭐 이 주식 투자에서 3천에 3억 2천을 불린 거는 뭐 이제 주식 투자를 전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자님 나이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네, 91년생이라서 올해 한국 나이로 31. 아, 31살이 이제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이면 네. 거의 전 재산의 몇 퍼센트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회 초년생 나이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거의 10배 정도 불렸던 건데 책에도 이 뒷표지에 있는 멘트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알아보고 뭐 신땡땡 같은 기업은 좀 피할 수 있는 네네. 현명한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요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보통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개별 기업이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성공하면 얼마나 돈을 번다.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 큰 그림.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제약산업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세계 의약품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 네. 요걸 조금 보셔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바이오 얘기를 조금 하자면 2018년 말이었죠. 그때 왜 제일모직하고 뭐 울산 합병한 이것 때문에 뭐 거래 정지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정말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맞아요. 나락으로 갔었는데 이때 세계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항체 의약 그 바이오 의약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전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때 25%까지 올라갔어요.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연평균 성장률이 그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한 7%씩 거의 10년을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을 세계 최대 규모로 하게 될 기업이 그냥 국내 승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약산업 전반의 그림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장 전체적인 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냐. 이런 거 보면 좀 좋은 기업을 좀 쉽게 고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기업이 신약 개발한다. 뭐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좋은 건데 여기가 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만약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투자자들이라도 요거는 배우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임상 2상을 성공했다. 그러면 임상 3상을 간다. 뭐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임상 2상을 실패했는데 임상 3상을 간다. 요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재판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1심 이겼어도 2심은 질 수도 있고 3심은 다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2상을 성공해야지 3상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바로 3상으로 어떻게든 어거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사람들을 좀 끌어모아서 좀 스캠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이오 분야에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었고 네. 그 펀더멘털이 있지 않겠냐 이런 네. 막연한 추측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약사님은 바이오 종목 투자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저는 네. 이제 바이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어떤 기업이 잘 될 거더라 아니면 보통 풍문이라고 하죠. 뭐 찌라시 해서 어디가 뭐 임상이 성공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얘네가 어떤 식으로 신약 개발하고 있는지 절차적인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국내 기업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다 해서 마지막에 이거를 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안 가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상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에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팔면은 위험 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 제약회사가 자기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대신 이제 1상은 너네가 성공했으니까 그 비용은 좀 보전을 해줄게. 그러면 저희 앞에 투자한 투자금도 좀 챙길 수 있고 글로벌 제약사가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지켜서 하는 곳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저희 회사 아니 주식을 사달라. 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규모로 유상증자 때려서 그러면 하한가 가죠. 뭐 그런 식으로 좀 털어먹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진짜 국제적인 표준에서 맞는 그런 개발 프로세스를 지키는지 네. 그런 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이 네. 이 하락할 때는 이 하락폭도 크지만 상승할 때는 이 상한가 치는 경우도 그렇죠. 되게 많고 하잖아요. 네. 바이오 투자자 할 때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책에 보니까 한 5가지가 있던데. 일단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네.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지
이 기술 이전이라는 게 그냥 이제 외국 기업에 약을 개발하던가 팔았다. 요게 다가 아니고요. 네. 외국 기업에서 그 글로벌 제약사에서 봤을 때도 얘가 가망성이 있다라는 걸 개발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걸 한 번이나 성공했다는 말은 여기가 완전히 사람들 털어먹으려는 그런 이상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확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게 몇 종류인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새로 신약 개발 중인 거. 요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신라젠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신라젠은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이 그 팩사백이라는 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에서 실패를 했으면 원래는 깔끔하게 접고 새로운 걸 개발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못 먹어도 고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거 안 한다고 해버리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업으로 이게 실패하더라도 뭐 비슷한 방향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벌 때도 파이프라인 여러 개 있으면 좀 안정감 가지고 그럼요, 있듯이 그럼요. 기업에 좀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게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몰빵하는 기업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네. 아까 임상시험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그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이 네. 있다고 할 때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일상. 1상. 왜냐면 제일 1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3단계는 제가 알기로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면 2상이랑 3상 중에는 뭐가 성공이 높을 것 같으세요? 삼성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 2상은 그 다수의 환자, 네. 3상은 좀 더 다수의 대중이었나? 그래서 네. 2상에서 통과된 거는 3상에서 탈락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보통은 1상이 제일 쉽고 3상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요렇게 돼요. V자로. 2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성공하기가. 이걸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네네. 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이상이 실제로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첫 시험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상은 이거를 동물한테만 시험을 쭉 해서 네. 이제 약을 만들었어요. 그걸 사람한테 넣어보고 다른 뭔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네. 그런 안전성을 파악하는 게 1상이거든요. 근데 1상을 성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한지는 확인이 됐는데 사람한테 약효를 내냐 요거를 받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은 실패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네. 이제 일상을 하고 있는 회사면 거긴 투자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네. 근데 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다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일상이나 삼상보다도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그 신약 개발의 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제 2단계에 이제 돌입했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네, 거네요. 그렇죠. 책에서 보면 임상 1상 실험 이제 진행 비용이 국내가 대략 10억 원에서 15억 원. 네. 미국에서 이제 약 45억 원 추산하고 있는데 1상 같은 경우 63%의 확률로 임상 시험 통과한다고. 네네네. 2상과 3상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상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난다고 보실 정도로 떨어지는데 한 31% 정도만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투자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이제 시험이 성공할지 말지를 31%에 맡기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가 31%의 내 재산을 건다? 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이상에서 약효가 있다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네. 3상으로 가면은 이게 다시 58%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50%는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마냥 뭐 홀짝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상 이상에서 진입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임상 1상, 2상, 3상만 통과하면 약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 보니까. 네네.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식약처에 허가 신청서를 내면은 네. 심사를 해서 이 3상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 말겠다가 나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FDA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되냐 마냐도 날리는데 요게 한 85% 정도 확률로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것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야, 3상 통과했다고 무조건 약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네네. 세 번째는 네. 이게 실제로 회사가 IR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장밋빛
가득한 그런 좋은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과연 믿을 수 있냐 아니면 네. 판단할 능력이 있냐라고 하면 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근데 이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냐면 공시 자료 같은 거는 이제 한 번씩은 그래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연차 보고서 같은 걸 보시면은 그 직원이 몇 명인지 연구개발 인력이 몇 명인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그나마 좀 멀쩡하다고 생각되시는 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이 인원으로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생 제약회사, 뭐 신생 바이오 업체가 뭐 네. 엄청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뭐 탈모 치료제, 이제 탈모는 끝이다, 뭐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해볼게요. 그런 뉴스가 떴을 때 요걸 보통은 보면은 그런가 보다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상장사라면 그 공시 같은 거 확인해 봤을 때 뭐 연구 인력이 5명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로 탈모 치료제 개발했을 가능성보다는 네. 그냥 어느 정도 세포 수준에서 아니면 동물한테 효과를 본 걸 가지고 주가 띄우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실제 공시자료를 확인해서 그 인원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게 아무리 이제 미래가 정말 환상적인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거지 회사에 적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진짜로 자본 상황을 조금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신약 개발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 임상 일상도 10억대가 든다 돈이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돈이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회사라면은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존재한다는 게 뭐 자본주의의 원래 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내가 탄 주식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더 성공해서 그만큼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본도 어느 정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5년 이상 적자, 6년 적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건 거의 상폐 위기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으신 거죠. 다섯 번째는 보니까 목표 질환의 시장 크기는 충분한가? 요건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는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신약 개발 성공하면 막대한 돈을 번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청결제 제품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그 여성 청결제의 핵심 수요자는 여성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약 개발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대부분 어떤 희귀질환에 대한 약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약들이 과연 다 성공을 했어요. 신약 개발 다 성공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팔릴지를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환자가 뭐 10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만든 약을 만든다. 이것도 물론 숭고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실제로 매출이 그만큼 발생하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따져보질 않고 그냥 뭐 FDA에서 희귀약품 지정이 됐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구매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요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구글 같은 데다가 그게 좀 어려우면 네이버에다가 어떤 질환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병이 발생을 하냐 유병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 이름 유병률 영어로는 프리밸런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검색하면은 이게 인구의 몇 %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요게 잠재적인 시장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이 약이 얼마 정도 팔린다. 그런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 하면은 계산이 어렴풋이는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굉장히 뭐 많이 찾아보고 하더라도 바이오 분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게 사실이잖아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도 있나요? 이게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 게 다들 뭐 약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은데 뭐 국내 회사고 이제 뭐 제가 슬쩍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가 예전에는 서흥 캅셀이라고 하는 그 의약품 캡슐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약 먹을 때 먹는 약들 보면은 딱딱한 알약이든지 아니면 캡슐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약이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캡슐 형태의 약은 다 그 서흥에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독점이라는 얘기인가 봐요. 실질적인 독점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영양제가 됐든 뭐든 됐든 캡슐로 된 걸 먹었다면 서흥 제품을 드신 거예요. 그 캡슐은. 근데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도 한 3위 정도 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뭐 제약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 계속 커지면은 거기 동반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물론 그만큼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그 주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근데 여태까지 역성장을 한 적은 없는 기업이거든요. 또 그런 기업도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라면 네. 터모 피셔 사이언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 뭐 엄청 비싼 뭐 시약도 쓰고 뭐 네. 장비도 쓰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거의 전 세계에서 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럼 거기는 정말 전 세계 제약회사들 각각이 신약 개발을 엎어지고 망해도 거기서는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실 건데 시총이나 매출 규모를 생각해보면 거의 LG화학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제약회사가 그 전 세계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그런 영업을 하는 회사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약사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제약사업이 이제 약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또 다른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네. 의료기기 같은 거를 파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게 네. 별로 주목을 잘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제일 핫했던 작년에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시젠이죠. 네, 시젠 같은 경우는 그 진단 키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네. 그거는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코로나 환자가 늘면 늘수록 거기도 매출이 동반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꼭 그 코로나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질병 분야에서 같이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장암 검사 같은 거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그럼 대장암 검사 키트를 만들면 건강검진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회사에서 그 대장암 검진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혈당 같은 거, 혈당 체크하는 그런 기계 같은 거는 계속 쓴단 말이죠. 네. 당뇨병 있는 사람은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수익률도 잘 나오고 성장률도 높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고 이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묻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산업 같은 걸 좀 복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복권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돈을 벌긴 하지만 당첨 확률이 낮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우리가 복권 방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네. 여기는 그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CMO란 게 뭐냐면 그 회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하는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오거든요, 공장에. 네. 그냥 뭐 동네에서 음식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철저한 기준을 맞춰서 공장 설비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 회사들도, 바이오약품 신약을 개발한 회사들도 그걸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외부 위탁 생산 업체에 네. 외주를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개별 뭐 바이오 약품이 뭐 잘 나가다가 매출 준이 뭐 이런 일을 해도 어쨌든 생산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방 같이 거기서는 계속 돈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네. 그 약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한창 주가가 많이 올랐던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네.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알테오젠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은 네. 그 우리가 바이오약품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걸 주사로 직접 혈관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기도 하고 네.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주사를 조금 바른 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피부 밑에 직접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냥 그 인슐린 펜 같이 생긴 거 그런 걸로 직접 우리가 집에서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을 판매해서 이걸 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자사가 만들어낸 그런 플랫폼만 판매해서도 그걸로 기술 이전을 받고 계속 그 약이 성공하면 자기들 돈을 더 받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이제 처음 매출이 발생하고 다음 매출이 발생하기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요거만 제외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이제 위탁 생산 계약을 예, 체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체결되고 난 이유니까 이미 뭐 지난 호재다 봐야 될까요? 위탁 생산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랑 하는 거는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병입 단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백신의 효과를 내는 원액이 있고 요거를 병에다가 잘 포장해서 하는 단계를 후반부 병입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 마진이 박하는 구조인데 굳이 이걸 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국내에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 외에는 그렇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오히려 그 mRNA 백신 같은 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